되겠죠. 91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된 거 아닙니다, 선생님.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연락만 온 거지.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뭐 된 게 아닙니다. 자, 식민지 도시화와 도시 주민의 삶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식민지에서는 자 볼게요. 91페이지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인데요. 읽어볼게요. 식민지에서는 서구와 다른 형태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거는 이제 근대 문명의 상징인데, 왜냐하면 제국주의의 속성 때문에 식민지에서는 정상적인 형태로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시화의 형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조선 후기 이래 도시의 발달을 왜곡하는 한편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도시 체계가 자체를 전면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이제 근대화의 상징인데, 이제 도시라는 게 꼭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는 이유가 이게 군사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조선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곡된 형태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도시 중 일제 강점기 도시로 성장한 도시는 이제 진주, 청주가 이제 대표적인데,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일신라나 그다음에 조선시대 잠깐 반짝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중심 도시로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성장한 도시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부가 뭐 이거 찾았습니까? 거기 한성부가 거기서 볼게요. 한성부가 경기도에 속한 한 지방으로서의 경기부로 이건이 바뀐 것처럼 전통적인 도시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 강점기의 도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뭐 얼마 전에 제가 진주를 갔는데, 진주를 가니까 이제 제가 청소년기를 진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진주에 보면 혁신 도시가 있어요. 그 문산, 진주 옆에 이제 작은 문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혁신 도시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혁신 도시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노무현 대통령님 오신다고 막 진주 지역이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LH 공사 본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LH 공사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LH 본사가 분리해가지고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뭐 경제 상권이라든가 아파트 값이라든가 이게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LH 욕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LH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지역이 이제 진주예요. 근데 이제 진주에 대해서 내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게 다 지역적인 경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 진주 사람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일제 강점기의 도시들은 일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어디에 침략을 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공장을 지어야겠다, 뭐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이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이러한 식의 정책들로 인해서 도시가 결정이 되고, 야 뭐 다른 지역 공격할 거니까 그 공장들 다 옮겨, 이렇게 되면 또 그 도시가 침체되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일제 도시화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제 도시를 침략의 전초 기지로 규정했다. 세 번째 단락. 중략을 하고, 보기 들어 부산, 목포, 군산, 대전, 이리 뭐 이런 새로운 도시들이 부상했다. 그 진산인데, 일이라는 게 지금의 익산입니다. 익산. 그 저희 전라북도 익산. 이거 익산에 얘기하는 전라북도인가요? 익산이? 하여튼 이런 쪽이 충청도인가? 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사님, 익산이 어디쯤인가요? 전라도인가?
전라북도 맞네. 전라북도 익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부상한 반면 동네라는 건 지금 동네도 지금 부산에 있죠. 강경, 공주, 강경 등 쇠퇴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진사인데 부산이라는 데가 그 원래는 그 원래는 사람 살기에 적합한 동네가 아니에요. 부산이라는 데는 원래 이제 고대 지형적으로 보면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방어에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도시가 형성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데는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개항이 되고 일제 강점기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부산이 개발되다가 부산이 본격적으로 빵 하고 개발이 된 게 이제 그 6.25 전쟁 때 이제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광복을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였지만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 동포들이죠. 이제 귀환 동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살던 그 동네하고 요 일대 이제 그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그게 점점 확대가 되고 피난민들이 오면서 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 부산에 있는 산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런 도로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뭐 삼복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목포하고 군산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으로 개발됐던 도시들인데 목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도심이 남아 있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왜 개발이 됐냐면 여기 진사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대전이 그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뭐 호남선, 경부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된 거다. 자, 제가 적어놨죠. 일제 강점기 때 성장한 도시들은 조선 후기에 발달한 도시들도 있었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 조금씩 발전한 도시들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성장한 도시들의 특징은 첫째, 일제 침략 전에 개항하여 성장한 도시들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개항해서 성장한 도시들이 어디 있냐면은 부산, 그다음에 인천, 원산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다가 이 개항된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산, 진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의 철도가 개통된 도시들이다. 그다음에 셋째, 중공업들이 들어온 도시들. 그래서 철도가 개통된 도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 같은 도시들이 이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중공업이 들어온 도시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함흥 같은 원산, 함흥 이런 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공업이 들어온 도시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 볼게요. 93페이지.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선 사회의 내재적 발전이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화를 결정하는 것은 일제의 요구와 필요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를 한번 읽어 보셨나요? 이 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1914년에 요걸 좀 적어 드릴까? 우리는 원래 조선 시대에 8도예요, 8도. 8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1914년에 13도 안에 12부라는 큰 도시들을 두었어요. 지금 부 보면 경성부, 인천부, 마산부, 부산부, 마산구라고 제가 일단 해놓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오늘 얘기하면 회원구 쪽이에요. 회원구.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목포, 군산, 평남,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뭐 이런 쪽. 이게 이제 큰 도시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하고 경남은 원래 경상도였죠. 경상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눠진 거고 1917년에 가면은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거 1917년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불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보면 1917년에 보면은 경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수도니까 당연히 이건 경성부였을 거고 인천은 강화도 조약 당시의 개항지였어요. 그러다가
음, 마산부는 나중에 없어져요. 이 마산의 항구의 기능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대구부, 그다음에 목포, 그다음에 군산, 이런 것도 다 일제 식량 수탈 기지를 담당했고, 진남포는 제가 공부를 아직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고, 신의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청나라하고 무역을 담당해서 성장한 도시. 근데 이 신의주는 원래는 의주인데, 의주 근처에 또 하나의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산, 청진. 원산은 내가 이거 안 적어놨구나. 원산에는 이때 당시에 화학 공장, 그러니까 비료 공장하고, 그다음에 목공, 그러니까 뭐 건축 이런 쪽이 많았대요. 원산에는. 음. 진사님들 이거 잘 보이세요? 음. 그다음에 눈이 너무 아파. 그다음에 개성, 이러한 것들이 있고, 수원에는 조선 후기에 정조가 키운 도시였고, 그다음에 영등포라는 것은 이제 한양으로 무역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진주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근데 이게 부산으로 이제 이전했다가 다시 창원으로 온 거예요. 진해는 군사항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진해 가면 벚꽃이 많죠. 그래서 벚꽃 축제하죠. 통영에는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광주는 호남선이 들어오고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였고, 이리는 중공업이라면 안 되고 공업이라고 합시다. 공업을 육성했고, 그 다음에 함흥은 원산의 영향으로 컸고, 이 원산하고 함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산 총파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흥남철수라든가 다 여기 근처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일제가 키운 도시들을 보면 전체적인 특징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기존적으로 큰 도시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바탕은 뭐냐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일제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식량을 수탈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개항을 했다든가, 공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행정 도시들. 예를 들어 뭐 광주, 진주, 이런 도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인 도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들의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94페이지를 보면, 일제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12개의 부와 24개의 지정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시가지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도시로 인정했다. 그래서 부의 지정면에서 탈락한 도시 주민들과 유지들하는 건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를 유치 및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자, 그러면 진사님도 잠깐 요거 좀 볼까요? 혹시 진해시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해시가지? 음, 잠시만요. 진사님 저 화면 좀 볼까요?
요게 일제 강점기의 진해 시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도심이 형성돼 있는데 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진해 시가지의 모습이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 근처에 가면 일제 강점기 때 건물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도시 건축 방법이 이때 당시에 유행이었대요.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원형을 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게. 그래서 뭐 이거 일장기를 상징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확실한 건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형 타워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뻗어 나가는 도로를 만드는 게 이게 이때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프랑스 파리가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가지를 유치하고 시가지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타 지역 주민들하고 유치 경쟁을 해요. 오늘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 지역에 뭐 무슨 공기업 들어온다, 뭐 어느 지역에 뭐 공장 들어온다, 막 지역 주민들끼리 유치하려고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근데 일본은 이런 걸 이용해서 조선인들 사이에 이제 분열 정치를 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95페이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조선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두 번째 단락이네요. 첫 번째 단락이네요. 전통적인 도시 체계는 와해되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일제가 수탈을 위해 설치한 경부선이라는 건 서울과 부산, 경의선이라는 거는 서울과 의주,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 호남선은 전라도 등의 철도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도시 체계였다. 1930년대 이후 새롭게 여러 도시가 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개성, 함흥 등 조선시대 이래 전통도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전, 나진, 성진 등 교통의 요충지로 새롭게 발전한 곳이나 전쟁 준비를 위해 건설된 곳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일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그나마 찾으셨습니까? 자, 그나마 도시 가운데서도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인가요? 체크해놨는데 여기 있네. 상대적으로 조선인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던 전통 도시가 새롭게 부로 지정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이 시기에 지방 유지들은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부분적인 참정권 허용. 그 진사님들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부분적인 참정권이라는 것은 조선인 정치인을 만드는 게 참정권입니다. 조선인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미명 아래 지방자치제도를 확대하려는 한편 개성, 함흥, 전주, 광주, 해주, 진주 등 상당수의 도시를 차례로 부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진주의 경우에는 이 경상남도 도청이 1930년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했대요. 근데 이 운동이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반대 운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럼 너희 이 지역에 고등보통학교랑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 조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학교들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이제 진주를 교육도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설립된 학교들이 지금의 진주여고, 진주고등학교 이러한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주 여자 고등학교는 유명하신 분이 나왔잖아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토지 쓰신 그 선생님. 누굽니까? 토지 쓰신 분. 박경리라고 토지 쓰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아마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아마 언제야? 근대 말부 대한제국 말부터인가 거기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쓴 거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9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제는 새로 관공서 건물을 세우면서 식민지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했다. 그래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식민지 건물 및 모습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당시에 만들어진 게 조선 총독부 건물. 우리 그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 들으면은 조선 총독부 건물 나오죠. 그 다음에 경성역, 그 다음에 백화점 등이 다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나 서울역을 동양에서 제일 좋은 건물과 그 뭐 건축 자재들을 동원해서 만든 거는 일제의 그런 파워, 그 다음에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이제 조선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여기에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 경성부 청사. 오늘 경성부 청사가 진사님도 어딘지 아세요?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시청. 진사님 요거 볼까요? 요거 이게 경성부 청사. 이거 일제강점기 때 만든 거 이것도. 요것도 경성부. 근데 나는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요거는 진짜 서울시청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르겠다. 이거는 너무 조화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은 아마 이게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도서관으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경성부 청사, 조선은행 앞 분수도 만든 것도 그렇고, 분수는 고대 로마 제국 이래 전통적인 식민지배 상징으로 쓰여왔다. 그래서 분수야말로 제국의 힘을 자랑하는 한편 가장 분명한 공간 장치였다. 일제는 경성부 청사와 조선은행 앞에 분수를 만들어 식민지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제국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근대화된 조선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통해 너희들이 우리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경성부 앞에 있는 그 분수를 좀 찾아봤는데 마땅히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줄 만한 게.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게 경성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모습이죠. 경성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덕수궁.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분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근대화된 일본 건축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디 있나요? 1920년대부터 일본 식민지 자본주의 면모에 걸맞는 도시 풍경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서 들어서기 시작한 백화점의 대표적인 보기이다. 백화점에서는 양복, 넥타이, 음료수, 안경, 전축,
원피스, 옷장, 모자, 양산, 핸드백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를 막 사고 이런 비싼 것들을 막 사고 재산을 탕진하고 막 근대화된 인물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고 제가 그 얘기 한번 안 했습니까? 모던 보이, 모던 걸. 이런 거 따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시계 거꾸로 차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설명했었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백화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성에 세워진 히라타 백화점, 그다음에 조지아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 사이에 세워졌다. 도시의 자본주의적 소비를 주도한 것은 처음에는 일본인이었지만 조선인들도 점차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20년대 일제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일본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거 왜 전성기를 맞이하냐면 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쟁에 진 국가한테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솔직한 말로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꽁돈. 그래서 제가 그 꽁돈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경제 개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할 수 있던 시기는 딱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청일 전쟁, 청나라한테 이기면서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러일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러일 전쟁 때는 배상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러일 전쟁은 빼고 두 번째가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전국 되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냥 뭐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돼요. 여기 혹시 두 분 진사님 요 판서 보이세요? 일단 대답이 없으신 관계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인다 하시네. 자,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 있어요. 어디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한 개가 이제 일본인데, 자, 요 네 개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가 좀 다른 국가죠. 어디가 다른 국가겠습니까? 바로 이 일본이에요. 이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승전국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이 뭘 했냐면 이제 자기네 스스로를 문명국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문명국 스스로를.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주해서 살거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일본 애들이. 근데 이 시민권을 달라고 했는데, 이 세 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이 여기에 사는 거에 대해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했어요. 그럼 시민권을 얻지 않으면 뭐가 없겠어요? 뭐 의료 혜택, 뭐 경찰에서 보호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생기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사람들, 왜 영국, 미국, 프랑스는 왜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 나라들 중에 왜 일본한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왜 일본한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시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성장을 무서워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국가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로 독일. 그래서 독일에 이제 히틀러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힘들었는데다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던 거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영향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이 불만이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되고, 일제는 대만 한반도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다. 한반도의 경우 1920년대에 경성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이들을 위한 개발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식민지를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식민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 끌고 가고 주 뜯고 그냥 뭐 노예처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개발을 해줘야 여기서 나는 게 다르다. 이제 우리 뭐 세금 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민지를 개발을 해야 양과 질 좋은 세금과 인력이 충원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99페이지. 제일 꼭대기 해볼까요? 백화점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일본의 자본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인이 소유한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민족 감정을 내세우면서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등장했다. 여러분 화신백화점 여기 진사님들은 저보다 아무래도 선배시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이 화신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박흥식이라는 분이에요. 박흥식. 그래서 이 사람이 박흥식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지? 평양과 진남포에 이제 지점도 주었고 350개의 뭐 산하를 두었다고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화신백화점이 목포에도 있었어요. 목포에 가면요, 진사님들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 들을 때 목포에 화신백화점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보셨죠? 그 건물 2개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화점들 다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었고 다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마산에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내려온 시기가 1980년대래요. 1980년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느렸다 이 말이에요. 일제가 만든 그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이제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화신백화점은 조선인 전통의 상업지역인 종로의 문을 열었다. 왜 종로냐? 이거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할 때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서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했나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 진사님도 앞에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청계천이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죠. 청계천.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까 화신백화점이 종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로. 근데 왜 종로냐? 이때 당시에 서울의 구조를 보면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촌하고 남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가 북촌이 여기가 북촌 어디야? 여기가 북촌이죠. 여기가 북촌. 여기 경복궁, 창덕궁 요 사이에 있는 북촌. 그리고 여기가 남촌인데 지난 그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북촌에 일본인들이 이 북촌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양반들이 집을 안 팔아가지고 남촌에 많이 일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남촌에 일본 상인들하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촌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북촌에 있는 사람과 남촌에 있는 그 일본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제 북촌에 있는 깡패와 남촌에 있는 깡패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김도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인 상인들이 이 북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화신백화점이 북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민족 백화점이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백화점에 조선인 여성 판매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뭐지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소학교 초등학교를 나와야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 뭐라고 할까 그 취업 기준도 되게 까다로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점인데 제가 적어놨는데 화신백화점이 민족성을 선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조선인 중상층도 소비 자본주의의 중요한 주체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일제 강점기 때 백화점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백화점에 가는 수가 아니에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화신백화점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같은 조선민족인데 우리 조선인 물건을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족성 선전에 이제 이용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주택을 보면 문화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문화주택이 이제 한옥하고 서양식 주택하고 일본식 주택하고 이렇게 세 개가 섞인 게 일본의 이 문화주택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를 실제로 가보지를 뭐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공부도 오래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솔직히 얘기하면 집이 돈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강의를 많이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만난 교수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제 문화주택에 퇴직하신 교수님들이죠. 대다수 이제 저를 가르치신 분들의 지금 나이가 70에서 80 되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나는 문화주택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이 문화주택이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도 그 문화주택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주택이 다 일제강점기 때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주택의 내용이 이어지고 조선인들은 토막집에 살았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주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도 몇 번 찾아봤는데 이걸 잘 뭐라고 설명을 제가 못 해드리겠네요. 일단 그다음에 102쪽에서 103쪽에 보면 그 가난한 조선인들은 이때 청계천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중에 아시나 거지왕 김춘삼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청계천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 육박했다고 그러고 서울의 빈민이요. 진짜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민이 많은 이유는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일본도 타격받고 일본 밑에 있던 식민지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도시 공간을 철저하게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는 단지 군대와 경찰 같은 물리적 힘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식민지 도시 공간은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1910년 이후 일제 식민지 도시 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일본인은 도시에 자신들만의 생활 공간을 구축했다. 조선인의 삶과는 단절된 공간 속에서 근대적인 문화를 영위했다. 그리고 중략을 해서 조선인들에게는 근대 문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과 가까운 곳에 관청, 은행, 회사, 학교 이러한 것들이 다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그래서 일본인들이 살았던 동네를 마치라고 표현을 하고 조선인이 살았던 동네를 동으로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마산 전공을 했으니까 구마산에 있었던 동네들을 보면 다 이렇게 교원동, 석전동, 성호동 이렇게 동자가 붙어져 있는데, 일본인이 살았던 동네를 보면은 무슨 정자가 이게 마치라는 뜻인데 마치라고 있고 이제 한자로는 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 뭐 사가의 마치, 뭐 아사히 마치, 그다음 뭐 다카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 이렇게 있죠. 고정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를 이렇게 마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았던 동네를 지금 마산에서는 이제 신마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마산에 가보면은 일제가 만들었던 은행, 학교, 철도 이러한 것들이 일본인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산에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조선인하고 일본인이 있으면 당연히 조선인이 많으니까 조선인이 인구 인독이 많은 데다가 철도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인이 많은 곳에 철도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마지막 테마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제의 거주지 분리는 애초에 주로 일본인 거주 지역을 전통적인 조선인 거주 지역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 마련하는 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 신자가 그러니까 원래 조선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일본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살았던 인구수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게 이제 신마산인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마산의 도시를 무시한 채 일본인 중심의 신마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이러한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면 이러한 것들도 한번 좀 제가 좀 찾아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일제 거주 공간을 청계천 이남, 지금의 강남이 청계천 이남, 청계천 이북 지역은 마치가 집중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청계천 이북에는 조선 사람들이 살고 이남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인데,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도시공학을 좀, 도시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제 강점기의 도시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 도시의 결합된 형태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본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이 도시들의 특징은 일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하나 추가로 다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결과적으로 조선인의 삶과 혜택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일본인 쪽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 조선인은 그 일본인 혜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정권 유치도 하고
그 자기 지역에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막 떠나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형태가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진사님들 지금 55분인데요.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진사님들이 슬슬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날이 덥고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다음 달에 개강한다는 소리가 있고 저한테 메일로 교재를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뭐지 수업 계획서 입력하라는 사람들부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그리고 또 이번 학기가 지나면은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또 그죠? 참 한 해가 대학에 있으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이제 그 교육대학원이 2차 학기인데 또 이번 학기도 지금 촬영하고 논문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촬영하고 논문 쓰고 그 다음에 또 강의하고 뭐 이러다 보면 참 하루하루가 엄청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신사참배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도시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진을 좀 띄워놓고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잠깐 같이 좀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서울의 한양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이 경복궁, 창덕궁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를 북촌, 여기가 종로죠. 남촌 이렇게 있는데 이 북촌에 이제 조선인들의 상권이 만들어지고 화신백화점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남촌에는 이제 일본인 상권들, 일본인 백화점들이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사에 대해서 이 책의 107페이지에 보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7쪽부터 113쪽까지. 그래서 107쪽부터 113쪽까지의 내용이 이 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쪽에 보면은 목멱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목멱산. 이 목멱산이 지금이 어디냐? 남산이에요. 남산. 그래서 이 남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사를 세웠다는 내용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에 신사가 들어서다. 1. 식민지 도시화와 도시 인구의 변동. 자, 107쪽 두 번째 단락. 1885년 일본인이 성내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성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진사님들. 여기서 성내라는 건 한양 안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일본인들은 한양이 못 들어왔다. 한양이 이제 사신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왔다고. 그래서 85년도에부터 이제 일본인들이 성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거주한 건 강화도 조약에서 세계 항구, 부산, 원산, 인천 이 지역에 정해진 지역에서만 이제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5년도에 일본 공사관,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주1 대사관 같은 그런 대사관들이 남산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제 일본 외교관들이 오니까 그 가족들도 오고 그 일본 그 외교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 거류 지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85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1885년에 남산 기슭에 공사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진고개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때 땅이 진흙이 많고 진흙이 많은 고개라 해가지고 진고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남산 일대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각종 시설물을 건설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쓴 글을 보면 한국인들이 이 진고개 근처에 가는 것을 상당히 무서워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주차군, 통감부, 이 통감부라는 게 이제 을사늑약하면서 맺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통감부 관저, 헌병대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 한국 주차군 사령부라는 건 뭐냐면
1904년 러일 전쟁 직전에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하게 됐고, 통감부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설치가 되었다. 통감부는 남산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확대했다. 이 통감부가 뭐 하는 곳인지 안 적어놨는데, 통감부가 이때 당시에 조선을 통치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 통치하는 기구인데, 이 통치하는 기구가 이제 통감부인데, 이 통감부가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일본 공사관이었다가 나중에 통감부가 됐다가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26년에 지금 경복궁 앞 광화문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감부 관적, 그 통감이 이 통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있는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일본 지도자. 그래서 이때 통감이 그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 통감, 이때 통감을 쏜 사람이 이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병대 사령부,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일본에게 위임되었다. 이 당시 헌병은 나남, 함흥, 신의주, 평양, 해주, 춘천, 청주 이런 데 헌병대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헌병대가 설치됐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뿐만 아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남산을 일본인의 성역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1908년에 108쪽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한반도 침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울이 예외일 수는 없었다. 1892년 남산에 일본인이 신을 모시는 신사를 세운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신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신사는 일본이 이제 이 신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신교라 해가지고 일본이 만든 그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이 다 모신 거라 해서 다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의 천황을 이제 그 신의 아들로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그 천황은 이제 천황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 그 신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한반도 침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울이 예외일 수는 없었다. 1892년에 남산에 일본인이 신을 모시는 신사를 세운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1894년 청해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뒤에 전사한 일본군을 기리는 충원 기념탑까지 세우려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이 충원탑을 왜 우리나라에 세우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일본 입장에서는 청해전쟁의 배경지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제 기념탑을 세우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주권이 있는 곳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다 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전통 종교는 신도였다. 애초에 신도는 민간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로 신도를 국가화하였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다신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그게 다신교니까 이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있다고. 근데 이 신들을 이제 국가화, 이제 국가의 신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제사 지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격화 시켰고, 그 중에 천황의 아들인 현인신을 대대로 일본에 통치했다고 하여 천황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민간에서 믿는 신을 이제 국가의 종교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종교화에는 누가 있다? 천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했다? 메이지 유신처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대. 자기가 근대화래. 근데 이 천황이라는 제도가 과연 근대화일까? 이게 참 일본에 얘기하는 근대화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남산 대신궁 이후 서울 각지에 신사가 세워졌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1916년 남산궁을 정식 신사인 경성신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까지 경성신사는 단순히 일본인의 종교적인 공간을 머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중심인 서울을 일제가 통치하고 있다는 상징과 같았다. 그러니까 신사를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이 신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 그 도시가 잘 보이는 산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남산 신궁이 나중에 바뀌는데 조선 대사, 조선 궁패 대사 뭐 이렇게 이름 궁패 대사 조선 신궁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이 조선 신궁을 이제 그 신궁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남산 신궁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남산의 신궁을 20년대 세우려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무당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 국사당이었는데, 이 국사당은 이제 그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당군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그 국사당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이제 신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신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111쪽에 보면 요게 참 중요한데요. 매년 10월 17일에는 조선신궁에서 제사를 열었다. 조선신궁은 조선인들에 대한, 이게 중요한데, 동화정책과 전시황민화 정책. 이게 뭔 말이냐면은 1930년대 가면은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신사참배.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시키는데, 이 신사참배를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 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이 기독교 단체들 또는 기독교 학교들에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없어지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 창신학교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신사가 이제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데, 일본 천황과 제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 야스쿠니 신사가 이제 현재 일본 전범들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가 이곳에 가서 제사 지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 조선인들도 있어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강제로 끌려간.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저는 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의 위패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 말기에 조선인 정신세계마저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는 조선인을 천황 시민으로 개조하려는 상징적인 폭력이었다. 그렇죠. 정신적 폭력이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걸 강제로 믿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한국의 문화유산 시간에도 이 마산에 대해서 수업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 마산에 대한 수업을 보면 한번 이 사진 쫙 보여드리면서 좀 할까요? 여기가 마산의 그 월포 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찍은 건데, 이 월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신마산 일대예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곳이에요. 러시아 공사관. 여기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 건물. 그 다음에 이게 마산에는 신사를 모셨는데 마산의 신사는 뭘 모신 거냐면 술의 신을 모신 거예요. 술의 신. 그래서 마산에 술 공장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없었는데 여기도 마산에 술 공장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뭐 주상 복합 건물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 공사관. 마산에 있는 일본 공사관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일본 공사관의 모습이고 이게 마산 세관이에요. 세관. 이것도 어디에 있냐? 신마산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뭘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게 그 일본 헌병 분견대인데 분견대라는데 이게 보면 이 건물이 분견이라는 건 나왔다는 게 분점이에요. 분점. 그러니까 이 본 헌병대는 어디 있냐면 대구에 있는 건데 대구 분견된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이 건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창이 길어요. 창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이 크게 보이고 우러러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헌병 분견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마산 제1요고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죠? 요게 제1요고 교문인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건물, 요것도 일제강점기 건물이고 이게 제1요고 이 건물인데 이게 신사예요. 신사. 이게 2014년에 찍은 거니 한 10년 전에. 여기에 계단에 보면 이 계단도 일제강점기 신사 때 쓰던 이 계단이. 이것도 일제강점기 그 뭐지 건물 터. 근데 지금 여기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사 있던 곳인데 지금 기숙사고. 신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계단이 이건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신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마산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제일 높은 데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냥 이런 것도 다 주조 공장이었고. 여기도 이 건물터가 일제강점기 건물터인데 옛날에 짜장면집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이 건물이었어. 이 건물 이 지붕이 일제강점기 건물이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요정집 이 요정집도 당연히 그 제가 어디 있는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단체에서 요정집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인들 거주지였던 신마산에 있던 곳이고 이것도 일제강점기 건물이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교문이 이거예요. 교문 그 앞에 있는 계단이 이거고 그 요 위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에 계단이고 하여튼 여기 이거는 지금 일제강점기 그 헌병분 그 교도소 교도소가 이렇게 있고 교도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제강점기 건물들의 특징들은 대다수가 일본 사람들이 살기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부산에서는 신사가 어디 있었냐면 용두산 신사에 있었고 동네에도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신사가 2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제가 부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부산 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을 분리를 해서 그런가 좀 빨리 맞췄는데 신사 참배는 1930년대에 이제 주로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뭐 반대하는 단체들 이제 기독교 단체들 이들이 대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 어디까지 해야 되죠? 한 주가 밀렸죠. 2주 밀렸나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잠시만요. (116쪽부터) 126쪽까지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나눴던 것 같아요. 116쪽부터 126쪽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사님들 오늘 수업 듣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116쪽부터 126쪽까지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도 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